어둠 속에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배운 역사는 정말 모든 것을 말해 주었을까요? 아메리카 대륙의 이야기는 정말 그 교과서의 첫 페이지에서 시작되었을까요? 밤은 깊고 세상은 고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침묵 속에 묻혀있던 오래된 발자국들을 따라가려 합니다. 학교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빙하기가 끝날 무렵 약 13,000년 전쯤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베링 해협에 얼어붙은 육교를 건너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다고. 그들은 매머드를 쫓아 남쪽으로 이동했고 점차 대륙 전체로 퍼져나갔다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던 시작이었습니다. 깔끔하고 명확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였던 이야기. 하지만 역사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시간의 층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더 복잡하며 더 많은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유럽이 아메리카를 발견했다는 서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콜럼버스가 도착했을 때 그가 본 것은 문명이 아니라 야생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수백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은 원시적이고 조직화되지 않았으며 진정한 문명의 표식인 문자나 도시, 기념비적 건축물을 가지지 못했다는 시각. 이것은 단순한 무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의도였습니다. 정복을 정당화하고 지배를 합리화하며 역사를 다시 쓰는 과정이었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 초 고고학이라는 학문이 형성되던 시기에도 이 시선은 계속되었습니다. 발굴이 이루어지고 유물이 발견되었지만 그것들은 종종 유럽 중심의 렌즈를 통해 해석되었습니다. 만약 어떤 발견이 기존의 서사와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심받았습니다. 만약 연대가 너무 오래되었다면 그것은 오류로 치부되었습니다. 만약 기술이 너무 정교했다면 그것은 외부의 영향이라고 설명되었습니다. 역사는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허락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땅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이 표면으로 떠올랐습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설명할 수 없는 것들, 너무 정교해서 원시적이라 부를 수 없는 것들, 너무 조직적이어서 우연이라 치부할 수 없는 것들. 그리고 이 증거들은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정말 전부였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단지 보고 싶었던 것만 보았던 걸까요? 역사를 강에 비유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강둑에 서 있습니다. 눈앞에는 흐르는 물이 보이고 그 물은 과거에서 현재로 흘러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표면뿐입니다. 강바닥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곳에는 퇴적물이 쌓여 있고 오래된 돌들이 잠들어 있으며 잊혀진 흔적들이 묻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할 일은 그 강물을 천천히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확신하지 않으며 다만 귀를 기울이면서 이 이야기는 빠른 결론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느린 의심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종종 조급함 속에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답을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모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점차 다른 풍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된, 더 복잡한, 더 아름다운 과거의 모습을. 역사는 정답이 아닙니다. 역사는 기억의 층위입니다. 어떤 층은 선명하고 어떤 층은 희미하며 어떤 층은 완전히 지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조심스럽게 그 층들을 들여다보고 남아있는 흔적들을 따라가며 침묵 속에서도 울려 퍼지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발굴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청입니다. 이제 밤은 더 깊어지고 당신의 호흡은 느려집니다. 우리는 함께 시간의 강을 따라 천천히 걸어갈 것입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긴장을 풀고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이야기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모든 질문의 끝에서 우리는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찾고 있던 것은 과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답이었다는 것을. 시간은 숫자로 측정됩니다. 우리는 연대를 믿습니다. 13,000년, 만년, 5,000년. 이 숫자들은 절대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숫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불확실합니다. 베링 6교 1호는 오랫동안 아메리카 정착의 표준 모델이었습니다. 마지막 빙하기 동안 해수면이 낮아지면서 시베리아와 알래스카 사이의 육지가 드러났고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 걸어서 신대륙에 도착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시기는 약 13,000년 전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20세기 중반 뉴멕시코의 클로비스 유적에서 발견된 독특한 창끝이 그 기준이 되었습니다. 클로비스 포인트라 불리는 이 석기는 정교하게 다듬어진 것으로 당시로서는 가장 오래된 인간 활동의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이 유물들은 약 13,000년 전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학계의 합의가 되었습니다. 클로비스 이전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것이 공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땅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칠레의 남쪽 끝, 태평양과 안데스 산맥 사이에 몬테베르데라는 작은 유적지가 있습니다. 1970년대에 발견된 이곳에서 고고학자들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무로 만든 주거지의 흔적, 식물 섬유로 짠 직물, 음식을 준비한 흔적, 그리고 도구들. 이 모든 것이 한 가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여기에는 사람들이 살았다고, 그것도 정착 생활을 했다고. 연대 측정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8,000년 전, 클로비스보다 5,000년이나 더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학계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오염된 샘플이 아니냐는 의심, 측정 오류가 아니냐는 반박, 심지어 유적 자체가 자연적인 형성물이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증거가 쌓였고 더 많은 검증이 이루어졌으며 결국 몬테베르데는 받아들여졌습니다. 클로비스는 더 이상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18,000년 전에 이미 칠레의 남쪽 끝에 도착해서 정착 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언제 북쪽에서 출발했을까요? 칠레까지 걸어가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수백 년, 수천 년? 그렇다면 진짜 시작은 언제였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뉴멕시코의 화이트 샌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하얀 석고, 사막, 바람이 만든 모래 언덕들 사이에서 고고학자들은 화석화된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의 발자국입니다. 어른의 발자국도 있고 아이의 발자국도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걸었습니다. 어쩌면 손을 잡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아이는 뛰어다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시간 속에 얼어붙었습니다. 연대 측정은 더욱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발자국들은 21,000년에서
23,000년 전의 것이었습니다. 클로비스보다 거의 10,000년이나 더 오래된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오류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발자국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증거입니다. 누군가가 거기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고 숨을 쉬었으며 땅을 밟았습니다. 상상해보세요. 2만 년 전의 어느 날, 한 가족이 얕은 호숫가를 걸어갑니다. 물은 차갑고 하늘은 맑습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걷습니다. 발이 부드러운 진흙에 빠집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신들의 발자국이 수만 년 동안 남아 있으리라는 것을, 언젠가 누군가가 그것을 발견하고 놀라워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그저 살았을 뿐입니다. 하루를 살았고 다음 날도 살았으며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발자국은 단순한 흔적 이상입니다. 그것은 질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어디서 왔을까요? 어떤 언어를 말했고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었으며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의 후손은 살아남았을까요? 아니면 그들은 시간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을까요? 연대기가 부서지는 소리는 조용합니다. 그것은 폭발이 아니라 균열입니다. 서서히 조금씩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시간의 틀이 벌어집니다. 13,000년이라는 숫자는 이제 더 이상 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과할 수 있는 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더 오래된 시간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 전체를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학문적으로 이것은 불안을 야기합니다. 패러다임이 흔들릴 때 확신은 의심으로 바뀝니다. 교과서는 다시 써야 하고 이론은 재검토되어야 하며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다시 질문을 받습니다. 하지만 정서적으로는 더욱 깊은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과거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과거를 발견한 것입니다. 시간의 지평선이 뒤로 물러나면서 우리는 더 깊은 역사 속으로 들어갑니다. 화이트 샌즈의 발자국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바람이 모래를 날리고 해가 뜨고 지며 계절이 바뀝니다. 하지만 그 발자국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 있었다고, 우리도 살았다고,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그리고 밤이 깊어지는 지금,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듣습니다.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시간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먼저 시간을 재는 도구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도구 자체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확실성을 약속합니다. 측정하고 계산하며 증명합니다. 탄소 시세 연대 측정법은 20세기 고고학의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원리는 우아합니다. 대기 중에는 방사성 탄소인 탄소 히스가 일정한 비율로 존재하고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는 이것을 흡수합니다. 생명체가 죽으면 탄소 14의 흡수가 멈추고 기존에 있던 탄소 14는 일정한 속도로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반감기는 5730년입니다. 따라서 유물에 남아있는 탄소 14의 양을 측정하면 그것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시계처럼 보입니다. 숫자는 정확하고 계산은 명확하며 결과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시계에는 가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과정은 대기 중 탄소 14의 농도가 항상 일정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지만 이것은 사실일까요? 우리는 이제 압니다. 대기 중 탄소 14의 농도는 변합니다. 태양의 활동이 강해지면 우주 방사선이 증가하고 탄소 14의 생성이 늘어납니다. 화산이 폭발하면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분출되고 탄소의 비율이 달라집니다. 기후가 변하면 해양의 순환이 바뀌고 탄소의 순환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 모든 변수들이 측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작은 오차가 수백 년, 때로는 수천 년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탄소 14 연대 측정법은 약 5만 년 이상 된 유물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 오래되면 남아있는 탄소 14의 양이 너무 적어서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어떤 유물이 정말로 5만 년 이상 되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측정 결과는 그냥 5만 년 이상이라고만 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6만 년인지 10만 년인지 20만 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멕시코의 발세키오라는 곳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고고학자들은 오래된 화산 지층에서 목탄 조각들을 발견했습니다. 주변에는 돌도구처럼 보이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연대를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5만 년 전, 이것은 불가능한 숫자였습니다. 왜냐하면 현생 인류 자체가 그 시기에는 아직 아프리카에 있었고 아메리카는커녕 유라시아에도 거의 도달하지 못했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학계의 반응은 거부였습니다. 너무 오래되었다. 오염되었을 것이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일 것이다. 인간의 흔적이 아니다. 이 모든 설명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발세키오의 발견은 주류 학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남습니다. 만약 연대 측정이 정확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 이동의 타임라인이 완전히 틀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브라질의 페드라 프라다 유적도 비슷한 운명을 맞았습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석기와 목탄은 3만 2천 년에서 5만 년 전의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클로비스 모델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발굴을 이끈 니에드 기돈 박사는 수십 년 동안 이 유적의 진정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석계의 제작 흔적을 보여주었고 인간 활동의 패턴을 분석했으며 더 많은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하지만 학계의 주류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비판자들은 말했습니다. 이 돌들은 자연적으로 깨진 것일 수 있다고, 목탄은 산불에서 온 것일 수 있다고, 인간의 개입을 증명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비판은 이것이었습니다. 연대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이것은 순환 논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타임라인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거부했기 때문에 타임라인은 변하지 않습니다. 페드라 프라다의 이야기는 슬픕니다. 기돈 박사는 평생을 이 유적에 바쳤지만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2022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단지 우리가 알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고 있는 걸까요? 과학과 믿음의 경계는 때로 흐릿합니다. 과학은 증거를 따른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과학도 패러다임에 의해 제약받습니다. 토머스 쿤이 말했듯이
과학은 혁명적 순간에만 패러다임을 바꿉니다. 그 사이의 시간 동안 과학은 보수적입니다. 기존의 모델에 맞지 않는 증거는 이상현상으로 치부되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무시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확실성을 원하고 안정성을 원하며 우리가 알고 있다는 느낌을 원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측정 도구가 질문을 막아버립니다. 탄소 14연대 측정법이 작동하지 않는 시간대가 있고 그 시간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침묵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만약 정말로 오래된 유물이 있는데 그것을 측정할 도구가 없다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집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것이 됩니다. 진실은 숫자보다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증거를 바라볼 때 새로운 가능성이 보입니다. 우리가 확신을 내려놓고 의심을 받아들일 때 더 깊은 질문이 가능해집니다. 탄소 14는 여전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도구는 아니며 절대적인 답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방법일 뿐이고 하나의 시각일 뿐이며 하나의 가능성일 뿐입니다. 밤은 더욱 깊어지고 당신은 이제 반쯤 잠에 빠져 있습니다. 숫자들은 흐릿해지고 논쟁은 멀어집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 그리고 그 무지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왜냐하면 모른다는 것은 아직 발견할 것이 남아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흔적은 다양한 형태로 남습니다. 때로는 도구로, 때로는 뼈로, 때로는 재로, 그리고 때로는 발자국으로. 화이트 샌즈의 발자국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것은 순간의 기록입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누군가가 여기를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고 있었을까요? 발자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른의 발자국은 깊고 일정합니다. 그들은 목적을 가지고 걷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냥을 나간 것일 수도 있고 물을 찾아가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발자국은 불규칙합니다. 때로는 뛰고 때로는 멈추며 때로는 방향을 바꿉니다.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을까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걷다가 뭔가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고 달려갔을까요? 한 장면이 특히 감동적입니다. 큰 발자국과 작은 발자국이 나란히 이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큰 발자국이 멈춥니다. 작은 발자국도 멈춥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휴식을 취한 걸까요? 아니면 무언가를 보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상 속에서 2만 년 전의 어느 날이 살아납니다. 네바다의 러브락 동굴에서는 다른 종류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동굴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거주한 곳으로 보입니다. 층층이 쌓인 퇴적물 속에서 고고학자들은 일상의 흔적들을 발견했습니다. 바구니를 짜는 데 사용된 식물 섬유, 물고기 뼈, 새의 깃털, 그리고 도구들. 이것은 단순한 임시 캠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집이었습니다. 가장 깊은 층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놀라울 정도로 오래되었습니다. 일부는 10,000년 이상 전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기술의 수준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시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교한 바구니를 만들었고 그물을 짰으며 도구를 체계적으로 제작했습니다. 그들은 환경을 이해했고 자원을 관리했으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글로비스 문화는 오랫동안 아메리카 최초의 문화로 여겨졌습니다.
클로비스 포인트는 독특한 형태의 창끝으로 양면을 정교하게 다듬은 것입니다. 이것은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작업입니다. 돌을 쪼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각도로, 올바른 힘으로, 올바른 순서로 타격해야 합니다. 한 번의 실수로 전체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클로비스 이전에는 정말 아무도 없었을까요?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토퍼 유적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에서는 클로비스 층 아래에서 더 오래된 도구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연대는 16,000년에서 20,000년 전으로 추정됩니다. 이 도구들은 클로비스 포인트만큼 정교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타격의 흔적이 있고 사용의 흔적이 있으며 의도가 있습니다. 토퍼 유적도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비판자들은 이 돌들이 자연적으로 깨진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발굴을 이끈 알버트 구지어 박사는 반박했습니다. 그는 석기 제작의 전문가였고 그는 이 돌들을 직접 분석했습니다. 타격의 각도, 조각의 패턴, 도구의 형태,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손길을 보여준다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텍사스의 가울트 유적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클로비스 시대의 주요 유적 중 하나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발굴하자 클로비스 이전 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된 석기들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얇고 날카로우며 대칭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원시적인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숙련된 장인의 작품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왜 초기 인류를 원시적이라고 가정했을까요? 왜 우리는 그들이 단순한 도구만 만들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편견일 뿐이었을까요? 오래되었다는 것이 단순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은 능력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가울트 유적의 석기를 만든 사람들은 조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석기 제작은 개인의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식의 전수를 필요로 합니다. 누군가는 가르쳤고 누군가는 배웠습니다. 실수를 하고 다시 시도하며 점차 나아졌습니다. 이것은 사회를 의미합니다. 언어를 의미하고 협력을 의미하며 문화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또한 계획을 세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석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돌을 찾아야 합니다. 부싯돌, 흑요석, 석영, 이런 돌들은 어디에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수십 킬로미터를 여행해야 합니다. 그들은 지리를 알고 있었고 자원의 위치를 기억했으며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돌덩어리를 보고 그 안에 숨어있는 도구를 상상하는 것, 아직 존재하지 않는 형태를 머릿속에 그리는 것, 그리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은 고도의 인지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이라고 부르는 것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화이트 샌즈의 발자국을 남긴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러브락 동굴에 살던 공동체는 생존했을까요? 토퍼의 석기를 만든 장인들의 후손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역사는 연속이 아닙니다. 역사는 단절로 가득합니다. 어떤 문화는 사라지고 어떤 지식은 잊혀지며 어떤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땅속에는 여전히 수많은 질문들이 묻혀 있습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유적지들, 아직 측정되지 않은 유물들, 아직 들려지지 않은 이야기들.
고고학은 과거를 발굴하는 학문이지만 동시에 질문을 만들어내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답을 찾을 때마다 10가지 새로운 질문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역사의 아름다움입니다. 밤은 계속됩니다. 당신의 호흡은 더욱 느려지고 생각은 흐릿해집니다. 발자국과 돌도구의 이미지가 당신의 꿈속으로 스며듭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땅 속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역사가 모든 기대를 뒤집습니다. 우리는 문명이 서서히 발전한다고 배웠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시작해서 점차 커지고 조직화되며 결국 도시가 되는 과정. 하지만 페루의 숲의 계곡에서 발견된 것은 이 서사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카랄. 5,000년 전에 이미 존재했던 도시. 카랄은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1990년대 고고학자 루스 샤디는 숲의 계곡을 조사하던 중 이상한 언덕들을 발견했습니다. 자연 지형으로 보이기도 했지만 뭔가 인위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발굴이 시작되었고 언덕은 피라미드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그리고 그 주변에는 광장이 있었고 주거 구역이 있었으며 도시 전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연대 측정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원전 3000년, 이것은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거의 동시대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초기 도시들과 같은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아메리카는 이 시기에 아직 문명이 없었다고 여겨졌습니다. 카랄은 그 과정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도시는 정교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거대한 원형 광장이 있고 그 주변으로 6개의 주요 피라미드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각 피라미드는 서로 다른 크기와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의식용이었고 어떤 것은 행정용이었으며 어떤 것은 천문 관측용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작위로 성장한 정착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설계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카랄에는 한 가지 놀라운 특징이 있었습니다. 무기가 없었습니다. 요새도 없었습니다. 전쟁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고대 도시들은 대부분 방어시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벽, 해자, 막루. 왜냐하면 도시는 불을 축적했고 부는 적을 끌어들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카랄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고립되어 있었을까요? 주변에 위협할 만한 다른 집단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했을까요? 외교, 교역,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전쟁 없는 사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 카랄에서 발견된 유물 중에는 음악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플루트, 북, 조개로 만든 나팔. 이것은 그들이 예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악은 생존에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음악은 인겨입니다. 그리고 인겨는 문명의 표시입니다. 음악을 만들 시간이 있다는 것은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플루트를 상상해 보세요. 뼈나 갈대로 만들어진 구멍이 뚫린 작은 악기. 누군가는 그것을 들고 입술을 대고 숨을 불어넣습니다. 소리가 나옵니다. 멜로디가 흐릅니다.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듣습니다. 어쩌면 춤을 추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노래를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 이상을 했습니다. 그들은 살았습니다. 카랄의 건축은 또한 고도의 기술적 지식을 보여줍니다.
피라미드는 돌과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단순히 쌓아 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진을 고려했습니다. 페루는 지진이 빈번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카랄의 건축가들은 특별한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돌을 바구니에 담아서 쌓았던 것입니다. 바구니는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도 구조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것은 그들이 경험을 통해 배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실패했을 것입니다. 건물이 무너졌고 다시 지었으며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세대를 거쳐 지식이 쌓였고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명입니다. 개인의 삶을 넘어서는 연속성, 도시의 축은 천문학적으로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주요 건물들은 태양의 움직임과 일치하도록 배치되었습니다. 춘분과 추분, 하지와 동지. 이것은 그들이 하늘을 관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별들의 움직임을 기록했고 계절의 변화를 예측했으며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왜 그들은 하늘을 관찰했을까요? 실용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농업을 위해서는 계절을 알아야 했습니다.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수확할지.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별은 아름답습니다. 별은 신비롭습니다. 그리고 별을 보는 것은 우리가 우주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카랄 사람들의 세계관은 조화를 추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자연과 대립하지 않고 자연과 함께 살려고 했습니다. 숲의 계곡은 사막지대였지만 강이 흘렀고 그들은 관계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은 면화를 재배했고 그것으로 그물을 만들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땅과 바다가 연결되었고 자원이 순환했으며 사회가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카랄이 시작이었을까요? 아니면 카랄도 이미 무언가의 끝이었을까요? 5,000년 전에 이렇게 완성된 도시를 건설할 수 있었다면 그 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카랄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 이전에 작은 정착지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이전에 실험들이 있었을 것이며 그 이전에 오랜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 과정을 모릅니다. 어쩌면 증거는 이미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시간과 기후가 모든 것을 지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카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문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일찍, 훨씬 더 멀리서 시작되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 카랄은 수백 년 동안 번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기후가 변했을까요? 가뭄이 왔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더 나은 곳을 찾아 이동했을까요? 도시는 버려졌고 모래가 쌓였으며 수천 년 동안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돌은 남아있었고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밤바람이 숲의 계곡을 지나갑니다. 피라미드의 돌들은 차갑고 별들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5,000년 전에도 이 별들은 빛났습니다. 누군가는 이 별들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같은 별들을 봅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어떤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문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문명이 그로부터 배웠다는 의미입니다. 멕시코 만연안의 습한 저지대에서 3,000년 전쯤 올메기라 불리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는지 모릅니다. 올메기라는 이름은
후대의 아즈텍 사람들이 붙인 것입니다. 고무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올맥이 남긴 가장 유명한 유물은 거대한 돌머리입니다. 현무암으로 조각된 사람 얼굴 모양의 거대한 조각. 가장 큰 것은 무게가 50톤이 넘습니다. 높이는 3미터가 넘고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눈, 코, 입, 심지어 헬멧까지. 이것은 단순한 돌덩어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술입니다. 하지만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이것을 만들었을까요? 현무암은 화산암입니다. 단단하고 조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올맥 사람들은 금속 도구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돌 도구만 사용했습니다. 돌로 돌을 깎는 것. 이것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한 개의 돌머리를 완성하는데 수개월, 어쩌면 수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현무암은 올맥 도시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산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이 거대한 돌을 어떻게 운반했을까요? 바퀴가 없었습니다. 말이나 소 같은 짐승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인력뿐이었습니다. 나무 통나무를 깔고 밧줄로 묶어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함께 끌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조직입니다. 한두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획을 필요로 하고 지휘를 필요로 하며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을 동원하고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며 작업을 조율하는 것. 이것은 국가 수준의 조직력입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돌머리는 실용적인 목적이 없습니다. 집을 지을 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도구로 쓰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순전히 상징적인 것입니다. 어쩌면 통치자의 초상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신의 형상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영웅을 기념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것은 중요했다는 것. 올맥은 또한 문자의 초기 형태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스칼 블록이라 불리는 석판에는 28개의 기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문자인지 단순한 상징인지는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문자라면 이것은 아메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 시스템 중 하나일 것입니다. 문자는 문명의 중요한 표식입니다. 문자가 있다는 것은 기록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기록이 가능하다는 것은 지식의 축적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조는 제한적입니다. 기억은 흐릿해지고 이야기는 변형되며 세대가 바뀌면서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문자는 영구적입니다. 돌에 새겨진 것은 1000년이 지나도 남아 있습니다. 올메기 예술에는 반복되는 상징들이 있습니다. 제규어, 뱀, 깃털. 이것들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은 우주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규어는 힘과 밤을 상징했고 뱀은 대지와 물을 상징했으며 깃털은 하늘과 바람을 상징했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은 이원론적이었습니다. 하늘과 땅, 빛과 어둠, 삶과 죽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순환했습니다. 후대의 마야와 아즈텍 문명에서도 같은 상징들이 나타납니다. 깃털 달린 뱀, 케찰코아틀, 제규어 전사, 우주의 네 방향.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올맥으로부터 전해진 것일까요? 많은 학자들은 올맥이 메소아메리카 문명의 어머니라고 믿습니다. 그들이 기초를 놓았고 다른 문명들이 그 위에 건축했다고. 하지만 올맥도 어딘가에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첫 번째였을까요?
아니면 그들도 더 오래된 전통을 이어받았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올맥 이전의 시간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증거가 너무 적고 유적이 너무 훼손되었으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올맥 문명은 약 100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400년 무렵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환경의 변화일까요? 내부의 갈등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새로운 중심지로 이동했을까요? 그들의 도시는 버려졌고 정글이 되찾았으며 돌머리만이 남았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이 돌머리들을 발견하고 경외했습니다. 아즈텍 사람들은 올맥을 거인족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런 것을 만들 수 있었겠냐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옳았습니다. 올맥은 거인이었습니다. 문화적 거인, 예술적 거인, 영적 거인. 밤은 깊고 정글은 어둡습니다. 거대한 돌머리가 이끼에 덮인 채 누워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누군가는 이 얼굴을 조각했습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돌망치로 두드리며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것이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그들도 언젠가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라고 알고 있었을까요? 올맥이 남긴 것은 돌머리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남긴 것은 질문입니다. 문명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지식은 어떻게 전해지는가? 그리고 무엇이 영원히 남는가? 이 질문들은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 자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질문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안데스 고원은 숨이 막힙니다. 해발 4000m가 넘는 높이에서 공기는 희박하고 하늘은 가깝습니다. 이곳에 티티카카 호수가 있습니다.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호수이자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항해 가능한 호수입니다. 그리고 이 호수 근처에 티와나쿠와 푸마품쿠라는 고대 유적이 있습니다. 티와나쿠는 한때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최성기에는 4만 명 이상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 도시가 인상적인 것은 규모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 도시의 건축은 현대 공학자들조차 놀라게 만듭니다. 돌의 정밀도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높기 때문입니다. 푸마풍쿠의 지하차형 블록을 보세요. 이 돌들은 완벽한 직각으로 깎여 있습니다. 표면은 매끄럽고 모서리는 날카로우며 구멍은 정확합니다. 현대의 기계로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수천 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금속 도구도 없이, 바퀴도 없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돌과 돌 사이의 틈을 보세요. 면도날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좁습니다. 모르타르, 즉 접착제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돌과 돌이 그냥 맞물려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수천 년 동안 지진을 견뎠고 비바람을 견뎠으며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한 가지 가능성은 그들이 돌을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식물 추출물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특정 식물의 즙이 돌을 일시적으로 무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가능성은 그들이 단순히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는 것입니다. 돌을 갈고 맞추고 다시 갈고 다시 맞추기를 반복하며 티와나쿠의 주요 구조물들은 천문학적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태양의 문이라 불리는 거대한 석조문은 춘분과 추분에 태양이 정확히 중앙을 통과하도록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설계입니다. 그들은 태양의 움직임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것에 맞춰 건축했습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까지 정확성을 추구했을까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건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신성한 작업이었습니다. 돌은 우주와 인간을 연결하는 매개였고, 정렬은 조화를 의미했으며, 정밀도는 존경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티와나쿠가 항구 도시였을 가능성입니다. 지금은 호수에서 약 20km 떨어져 있지만 과거에는 호숫가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유적지에서 부두의 흔적이 발견되었고 배를 묶었던 것으로 보이는 돌들도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티티카카 호수의 수위가 과거에 훨씬 높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수의 수위가 변했다는 것은 기후가 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는 티와나쿠의 몰락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뭄이 왔고 농업이 실패했으며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도시는 버려졌고 시간이 흘렀으며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논쟁적인 주장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티와나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이들은 15,000년 이상 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류 고고학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그 근거를 들어보면 흥미롭습니다. 천문학적 정렬을 분석한 결과 일부 구조물은 현재의 천문 상태가 아니라 훨씬 오래전의 천문 상태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세차운동 때문에 지구의 자전축은 약 26,000년을 주기로 변합니다. 따라서 별들의 위치도 천천히 변합니다. 만약 티와나쿠의 정렬이 15,000년 전의 하늘과 일치한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류 학계는 이 주장을 거부합니다. 연대 측정 결과는 티와나쿠가 약 2000년 전에서 1000년 전 사이에 건설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비판자들은 질문합니다. 연대 측정이 건축 시기를 측정하는 것일까? 아니면 마지막 사용 시기를 측정하는 것일까? 만약 훨씬 오래된 구조물이 있었고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재사용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증명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계승과 기원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티와나쿠는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도 더 오래된 지식을 이어받았을까요? 잉카 사람들은 티와나쿠를 신성한 장소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이곳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었습니다. 태양신 인티가 처음으로 나타난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잉카도 티와나쿠를 건설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후였습니다. 문명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도시는 버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어떻게 될까요? 돌을 그렇게 정밀하게 깎는 방법, 무거운 돌을 운반하는 방법, 천문학적으로 정확하게 정렬하는 방법, 이 모든 지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후대 사람들은 티와나쿠를 복원하려 했지만 같은 수준으로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두려운 가능성입니다. 지식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세대가 가르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모릅니다. 책이 없으면 기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남는 것은 돌뿐입니다. 돌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돌은 단지 거기 있을 뿐입니다. 밤바람이 티와나쿠를 스쳐 지나갑니다. H자형 블록은 차갑고 단단합니다. 수천 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고
앞으로도 수천 년 동안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만든 손은 사라졌고, 그것을 설계한 마음도 사라졌으며, 그것을 이해한 문화도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수수께끼 뿐입니다. 정글은 모든 것을 삼킵니다. 나무가 자라고 덩굴이 휘감으며 이끼가 덮습니다. 수백 년이 지나면 도시도 숲이 됩니다. 과테말라 북부의 밀림 깊은 곳에 한때 거대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엘 미라도르, 잊혀진 제국의 심장. 엘 미라도르는 20세기 후반에야 재발견되었습니다. 정글 속 언덕들이 사실은 피라미드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발굴이 시작되자 그 규모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메트로폴리스였습니다. 라 단타 피라미드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부피 기준으로 가장 큰 피라미드입니다. 이집트의 쿠프 피라미드보다 더 큰 부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높이는 72m가 넘고 기단의 면적은 엄청납니다. 이것을 건설하는데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했을까요? 수만 명, 수십만 명. 엘 미라도르는 단일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도시 네트워크의 중심이었습니다. 사크버브라 불리는 하얀 돌 도로가 주변 도시들을 연결했습니다. 이 도로는 폭이 40m가 넘고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비가 와도 물에 잠기지 않도록 정글을 관통하며 수십 킬로미터를 이어졌습니다. 도로의 존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역을 의미합니다. 소통을 의미하고 통제를 의미하며 제국을 의미합니다. 엘 미라도르는 고립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중심지였고 주변 지역을 지배했습니다. 도시의 규모로부터 인구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최성기에 10만 명 이상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심지어 100만 명까지 추정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세계에서도 거대한 규모입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장안과 비교할 만한 크기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농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글은 농사짓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땅은 척박하고 비는 쏟아지며 잡초는 빠르게 자랍니다. 엘미라도르 사람들은 정교한 수자원 관리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저수지를 만들고 운하를 파며 관계를 조직했습니다. 그들은 환경을 변형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였을 수 있습니다. 나무를 베고 땅을 개간하며 석회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나무를 태웠습니다. 환경은 점차 악화되었고 토양은 침식되었으며 가뭄이 왔을 때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기원 후 200년 무렵 엘미라도르는 버려졌습니다. 왜 완전히 잊혀졌을까요? 후대의 마야 도시들은 다른 곳에서 번영했습니다. 티칼, 칼라크물, 팔렌케. 이 도시들은 엘미라도르보다 작았지만 그들은 문자로 역사를 기록했고 비석을 세웠으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엘미라도르는 침묵했습니다. 기록이 없고 비문이 없으며 이름조차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너무 일찍 사라졌습니다. 마야 문명의 고정이가 시작되기 전에, 그래서 후대 사람들의 기억에 남지 않았습니다. 혹은 재앙이 너무 컸습니다. 도시가 버려지고 사람들이 흩어졌으며 지식이 단절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엘미라도르의 영향은 후대의 마야 문화에 남아 있습니다. 피라미드의 양식, 광장의 배치, 우주론적 상징, 이 모든 것이 나중에 마야 도시들에서도 나타납니다. 마치 유전자처럼 어떤 것은 형태를 바꿔가며 전해집니다.
엘 미라도르의 예술에는 영웅 쌍둥이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포폴 브라는 마야의 창조 신화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이것은 엘 미라도르 시대에 이미 이 신화가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00년 이상 이야기가 전해진 것입니다. 구전으로, 예술로, 의식을 통해 문명은 사라져도 아이디어는 남습니다. 돌은 부서져도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도시는 잊혀져도 신화는 살아남습니다. 이것이 문화의 힘입니다. 물리적 실체보다 강한, 보이지 않는 연속성. 엘 미라도르가 우리에게 남긴 경고는 이것입니다. 위대함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 가장 거대한 도시도 버려질 수 있고 가장 강력한 제국도 무너질 수 있으며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도 잊혀질 수 있다는 것. 환경을 무시하고 자원을 남용하며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결국 파국이 온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 엘 미라도르가 무너진 후에도 마야 문명은 다른 곳에서 다시 꽃 피었습니다. 사람들은 배웠고 적응했으며 계속 나아갔습니다. 역사는 끝이 아니라 순환입니다. 밤이 깊어지고 정글은 소리로 가득합니다. 새들이 울고 곤충들이 노래하며 바람이 나무 잎을 흔듭니다. 라 단타 피라미드는 나무에 묻힌 채 잠들어 있습니다. 언젠가 모든 것이 발굴될까요? 아니면 정글이 다시 삼킬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 시간은 직선이 아니라 원입니다. 적어도 마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은 이미 일어났던 것이고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문화 전체를 관통하는 세계관이었습니다. 마야의 문자 시스템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발달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소리와 의미를 결합한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기호는 소리를 나타낼 수도 있고 단어를 나타낼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집트의 성형 문자와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자로 그들은 방대한 양의 정보를 기록했습니다. 돌에 새겨진 비문, 계단에 기록된 역사, 건물 벽면의 명문. 하지만 가장 많은 정보는 코덱스라 불리는 책에 담겨 있었습니다. 무화과나무 껍질로 만든 종이를 접어서 만든 긴 책. 그들은 수천 권의 책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사라졌습니다. 스페인 정복자들이 왔을 때 그들은 이 책들을 악마의 것이라 여기고 불태웠습니다. 디에고 데 란다라는 프란치스코의 수도사는 1562년에 대규모 분서를 명령했습니다. 수천 권의 책이 불타 없어졌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단 4권뿐입니다. 상상해보세요. 한 문명의 모든 지식이, 모든 역사가, 모든 과학이 담긴 책들이 불타는 것을. 이것은 단순한 책의 소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의 학살입니다. 목소리의 침묵입니다. 기억의 말살입니다. 살아남은 4권의 코덱스는 주로 천문학과 의식에 관한 것입니다. 드레스덴 코덱스는 금성의 주기를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야 천문학자들은 금성이 584일마다 같은 위치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대 측정값과 거의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들은 또한 일식과 월식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드레스덴 코덱스에는 일식 테이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일식이 일어날지를 수백 년 앞서 계산했습니다. 이것은 고도의 수학적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마야는 세 가지 달력을 동시에 사용했습니다. 하브, 261주기의 솔킨, 그리고 장기력. 하브는 365일 태양력이었습니다. 촐킨은 종교적 달력으로 13의 숫자와 20의 이름을 결합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장기력은 긴 시간을 측정하는 달력으로 기원을 기원전 3114년으로 잡았습니다. 왜 그 날짜를 기원으로 삼았을까요? 그들은 그것이 현재 세계가 창조된 날이라고 믿었습니다. 마야 신화에 따르면 세계는 여러 번 창조되고 파괴되었습니다. 현재의 세계는 네 번째이거나 다섯 번째 세계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세계도 끝날 것이며 새로운 세계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은 순환적 시간관입니다. 시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시간은 단지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 반복 속에서 과거를 알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과거의 반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야의 시간 개념이 갑자기 등장했을까요? 이렇게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이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수백 년, 어쩌면 수천 년의 관찰과 계산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마야 이전에는 누가 별을 관찰했을까요? 올메길까요? 엘미라도르의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더 오래된 문화일까요? 지식은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식은 축적됩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며 조금씩 개선되고 점차 정교해집니다. 마야의 피라미드 아래에는 종종 동굴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동굴은 신성한 장소였습니다. 지하 세계로 가는 입구였습니다. 시발바라고 불리는 죽음의 세계. 마야 신화에서 시발바는 단순한 저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변화의 장소였고 재생의 장소였으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장소였습니다. 세노테라고 불리는 자연 우물도 신성했습니다. 유카탄 반도는 석회암 지대로 지하수가 땅을 침식해서 만든 우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 우물들은 물의 원천이었지만 동시에 신과 소통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재물이 던져졌고 의식이 행해졌으며 예언이 주어졌습니다. 치첸이트사의 신성한 세노테에서는 수많은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금, 옥, 도자기, 그리고 사람의 뼈, 인신 제사가 행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잔인해 보입니다. 하지만 마야에게 이것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우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들에게 생명을 돌려주기 위해서 그들의 우주관에서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 삶과 죽음, 과거와 미래, 그리고 인간은 이 연결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인간의 행동이 우주에 영향을 미치고 우주의 움직임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별은 신들이었습니다. 금성은 깃털뱀 신 쿠쿨칸이었고 태양은 키니치 아하우였으며 달은 익스첼이었습니다. 그들을 관찰하는 것은 단순한 과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움직임을 기록하는 것은 신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직선이 아니라 순환이라는 이 사상은 마야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었을 것입니다. 끝은 새로운 시작이고 죽음은 재생이며 상실은 회복의 기회입니다. 모든 것은 돌아옵니다. 계절처럼, 별처럼, 인생처럼. 밤은 끝없이 깊어지고 별들은 천천히 움직입니다. 마야 천문학자가 2000년 전에 본 것과 같은 별들을 그들은 돌 위에 숫자를 새겼고 그 숫자는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지식은 남았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흔적으로 남아 멕시코시티에서 북동쪽으로 50km 광활한 고원에 거대한 도시의 유적이 펼쳐집니다. 터티우아칸, 신들의 도시. 하지만 이것은 아즈텍이 붙인 이름입니다. 아즈텍이 이곳을 발견했을 때 도시는 이미 버려진 지 오래였습니다. 누가 이곳을 건설했는지 아즈텍도 몰랐습니다. 터티우아칸은 거대했습니다. 최성기에는 15만 명에서 25만 명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원 후 500년 무렵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로마, 콘스탄티노플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도시의 중심을 관통하는 길이 있습니다. 죽음의 길이라고 불립니다. 이것도 아즈텍이 붙인 이름입니다. 이 길을 따라 주요 건축물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달의 피라미드, 태양의 피라미드, 깃털뱀 신전, 그리고 수많은 궁전과 주거구역. 태양의 피라미드는 높이가 65m가 넘습니다. 기단의 한 변은 220m입니다. 이것을 건설하는데 300만 톤의 돌과 흙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진 산입니다. 하지만 터티와칸이 인상적인 것은 크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 도시는 우주와 정렬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길은 정확히 남북 방향이 아닙니다. 약 1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연구자들은 이것이 의도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각도는 태양이 2번 천정을 통과하는 날과 일치합니다. 1년에 2번 태양은 정확히 머리 위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날들 사이의 간격은 정확히 261입니다. 마야의 촐킨 주기와 같습니다. 또한 이 정렬은 플레이아데스 성당과도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플레이아데스는 많은 메소아메리카 문화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농업의 주기, 의식의 시기,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표지였습니다. 피라미드 아래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2000년대 초 고고학자들은 태양의 피라미드 아래에서 터널을 발견했습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터널이었고 끝에는 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 놀라운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은의 흔적. 수은은 당시에 매우 귀한 물질이었습니다. 채취하기 어렵고 정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지하 터널에 수은을 넣었을까요? 어떤 연구자들은 이것이 물을 상징한다고 제안합니다. 지하 세계의 강을 혹은 은하수를, 수은은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신비로운 빛을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깃털뱀 신전에서는 대규모 인신 제사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그들의 뼈는 신전 아래에 묻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건축의 축성의식이었을까요? 아니면 우주적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었을까요? 터티와칸의 건축가들은 우주를 재현하려 했습니다. 피라미드는 산이었고 터널은 동굴이었으며 광장은 바다였습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우주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주의 질서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터티와칸은 갑자기 끝났습니다. 7세기 중반 무렵 도시는 불탔습니다. 주요 건물들이 파괴되었고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침략이었을까요? 혁명이었을까요? 아니면 환경적 붕괴였을까요? 우리는 확실히 모릅니다. 터티와칸 사람들은 문자를 거의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름도 모르고 언어도 모르며 역사도 모릅니다. 남은 것은 돌뿐이고 돌은 침묵합니다.
아즈텍이 이곳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경애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든 것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신들이 만든 것이라고, 그래서 신들의 도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곳을 성지로 여겼고 순례를 왔으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아즈텍은 계승자였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관람자였을까요? 그들은 터티우아칸의 지식을 이어받았을까요? 아니면 단지 폐허를 바라보며 경탄했을까요? 어쩌면 둘 다일 것입니다. 어떤 것은 전해졌고, 어떤 것은 사라졌으며, 어떤 것은 재발견되었습니다. 문명이 남기는 것은 이름이 아닙니다. 문명이 남기는 것은 구조입니다. 생각의 방식, 우주를 보는 시선, 신성함을 표현하는 방법, 이것들은 돌보다 오래 지속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밤은 이제 가장 깊은 곳에 도달했습니다. 터티우아칸의 피라미드는 어둠 속에 우뚝 서 있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그 별들은 2000년 전에도 빛났습니다. 누군가는 이 별들을 보며 피라미드를 설계했고 누군가는 이 별들을 보며 제사를 지냈으며 누군가는 이 별들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같은 별들을 봅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하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문명은 사라졌지만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처음이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단지 긴 이야기의 한 장을 읽고 있는 것일까요?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단지 잠시 멈출 뿐입니다.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잊혀진 발자국들을 따라가며 침묵하는 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화이트 샌즈의 모래밭에서, 카랄의 피라미드에서, 올맥의 돌머리 앞에서, 티와나쿠의 정밀한 석조물 사이에서, 엘미라도르의 정글 속에서, 마야의 별들 아래에서, 그리고 터티우아칸의 거대한 그림자 속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무엇일까요? 답이 아닙니다. 더 많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역사의 아름다움입니다. 역사는 닫힌 책이 아니라 열린 대화입니다. 과거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며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말을 걸어옵니다. 아메리카의 역사는 우리가 배운 것보다 훨씬 더 길고 더 복잡하며 더 경이롭습니다. 13,000년이 아니라 20,000년, 어쩌면 그 이상. 원시적이지 않고 정교했으며 고립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었고 단순하지 않고 복잡했습니다. 그들은 도시를 건설했고 별을 관찰했으며 시간을 측정했고 음악을 만들었으며 신과 소통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이가 사라졌습니다. 이름도 없이, 기록도 없이 흔적만 남긴 채. 하지만 그 흔적들은 여전히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 있었다고, 우리도 살았다고, 우리도 꿈꾸었고 사랑했으며 두려워했고 희망했다고,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고. 밤은 이제 당신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습니다. 당신의 호흡은 깊고 느리며 생각은 물처럼 흐릅니다. 발자국, 돌, 별, 피라미드, 음악, 시간. 이 모든 이미지들이 당신의 꿈속으로 스며듭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어쩌면 당신은 그들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화이트 샌즈를 걷던 가족을, 카랄에서 플루트를 연주하던 음악가를, 티와나쿠의 돌을 깎던 장인을, 엘미라도르의 피라미드를 바라보던 사람들을, 마야의 별을 관찰하던 천문학자를,
터티와칸의 광장에 서 있던 순례자를. 역사는 과거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역사는 현재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과거를 이해하는 것은 미래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를 존중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편히 쉬세요. 당신은 긴 여행을 했습니다.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잊혀진 도시들을 방문했으며 사라진 문명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잠들 시간입니다. 그리고 잠든 동안 이 이야기들이 당신 안에서 울려 퍼질 것입니다. 물의 기억은 깊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서로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이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옛적에 큰 물이 왔다고, 세상을 덮었고 많은 것이 사라졌으며 살아남은 자들이 다시 시작했다고.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기억일까요? 메소아메리카의 신화에서 세상은 여러 번 파괴되고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물의 태양, 바람의 태양, 비의 태양, 그리고 지금의 태양. 각각의 시대는 재앙으로 끝났습니다. 아즈텍 사람들은 현재의 세계도 언젠가 끝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지진으로. 그래서 그들은 신들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세상을 조금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안데스 지역에도 홍수 신화가 있습니다. 비라코차 신이 인간의 타락을 보고 물로 세상을 씻어냈다는 이야기. 티티카카 호수에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전승.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 문명을 세웠다는 기억. 북미 원주민들 사이에서도 홍수 이야기는 반복됩니다. 호피족, 체로키족, 크리족, 이누이트. 각기 다른 언어로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같은 핵심을 담은 이야기들. 큰 물이 왔고 세상이 변했으며 살아남은 자들이 새로운 시작을 했다고. 이것들은 단순한 신화일까요? 아니면 실제 사건의 기억일까요? 지질학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마지막 빙하기가 끝난 것은 약 12,000년 전입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얼음이 녹았고 해수면은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일부 추정에 따르면 100m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100m 상상해보세요. 지금의 해안선이 아니라 훨씬 내륙까지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가 물러나기 전에 그곳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정착지가 있었을까요? 도시가 있었을까요? 항구가 있었고 어촌이 있었으며 사람들이 살았을까요? 가장 비옥한 땅은 강유역과 해안입니다. 물고기가 풍부하고 물이 가까우며 교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초기 정착지들은 대부분 해안 근처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착지들은 지금 바다 밑에 잠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존재했다는 것조차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물은 한 번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빙하의 붕괴는 수천 년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갑자기. 어떤 해에는 거대한 빙하 호수가 무너져 내리면서 엄청난 양의 물이 한꺼번에 바다로 흘러들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해수면은 몇 미터씩 급상승했을 것입니다. 며칠 사이에, 한 달 사이에. 해안에 살던 사람들에게 이것은 재앙이었습니다. 바다가 밀려왔고 집이 물에 잠겼으며 농토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도망쳐야 했습니다. 내륙으로, 고지대로, 안전한 곳으로. 그리고 그 기억은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큰 물이 왔다는 이야기로 가랄이 버려진 시기는 기원전 2000년 무렵입니다. 왜일까요? 숲의 계곡은 사막지대이지만 강이 흘렀기에 농업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기후가 변하면서 강의 유량이 줄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뭄이 왔고 농업이 실패했으며 사람들은 떠나야 했습니다. 티와나쿠의 쇠퇴도 기후 변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데스 고원은 극단적인 환경입니다. 약간의 기후 변화만으로도 농업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가뭄이 길어지고 작물이 실패하며 인구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도시는 비워집니다. 터티와칸이 불탄 것은 7세기 중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화재가 아니었습니다. 주요 건물들이 체계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혁명이었을까요? 외부의 침략이었을까요? 아니면 환경적 붕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었을까요? 우리는 확실히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시기 중앙 아메리카 전역에서 가뭄이 있었다는 것. 재앙은 단독으로 오지 않습니다. 재앙은 연쇄적으로 옵니다. 가뭄이 오면 농업이 실패하고 농업이 실패하면 식량이 부족해지며 식량이 부족하면 사회적 긴장이 높아지고 긴장이 높아지면 갈등이 일어나며 갈등이 일어나면 통제가 무너지고 통제가 무너지면 사람들은 떠납니다. 이것이 붕괴입니다. 문명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화 속 폭발 장면이 아닙니다. 문명은 천천히 숨을 멈춥니다. 처음에는 변화를 느끼지 못합니다. 한 해 농사가 좋지 않았지만 내년에는 나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년도 비슷하고 그 다음 해도 비슷하며 점차 상황은 악화됩니다. 장인들이 먼저 떠납니다. 더 이상 그들의 기술에 대가를 지불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인들이 떠납니다. 교역할 물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농부들이 떠납니다. 땅이 더 이상 수확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신관들과 귀족들이 떠납니다. 그들도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끝났다는 것을. 광장은 비어갑니다. 시장은 조용해지고 의식은 줄어들며 건물은 수리되지 않습니다. 풀이 자라고 돌이 무너지며 시간이 모든 것을 덮습니다. 도시는 이렇게 사라집니다. 폭발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상상해보세요. 가랄의 마지막 날들을. 사람들은 짐을 꾸립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소중한 것들을. 플루트 하나, 옥 장신구 하나, 가족의 기억이 담긴 작은 물건 하나. 그들은 뒤를 돌아봅니다. 평생을 살았던 도시를, 조상들이 건설한 피라미드를, 그리고 떠납니다. 어디로 가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여기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환입니다. 사람들은 흩어졌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곳에 정착했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으며 다시 시작했습니다. 기억은 이어졌고 이야기는 전해졌으며 지식은 보존되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나마. 사라진 것이 아니라 흩어진 것이라면, 문명의 종말이 아니라 변시이라면, 도시는 버려졌지만 사람들은 살아남았고 그들의 후손들은 다른 형태로 문화를 이어갔다면 이것이 역사의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재앙을 우리는 공포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재앙은 동시에 기억의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큰 물이 왔던 시간, 세상이 끝났던 시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있었던 시간.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정의했습니다. 우리는 홍수에서 살아남은 자들이라고,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만든 자들이라고. 밤은 조용하고 바람은 차갑습니다. 버려진 도시의 돌들 위로 별빛이 내립니다. 한때 이곳에는 웃음이 있었고 음악이 있었으며 삶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침묵뿐이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떠나는 발걸음 소리를, 희망을 품은 목소리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결심을. 끝은 항상 시작이기도 합니다. 도시가 사라질 때 무엇이 남을까요? 돌은 남습니다. 피라미드는 무너져도 형태는 남아있고, 광장은 풀에 덮여도 윤곽은 보입니다. 하지만 돌보다 중요한 것이 남습니다. 기억이 남고 상징이 남으며 이야기가 남습니다. 마야 사람들이 올맥에게서 이어받은 것은 건축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피라미드를 짓는 방법도 전해졌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각의 방식이었습니다. 우주를 바라보는 시선, 신성함을 표현하는 방법, 시간을 이해하는 틀, 제규어와 뱀과 새, 이 세 가지 상징은 올맥에서 시작해서 마야로 이어지고 다시 아즈텍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천 년 동안 문화가 바뀌고 언어가 달라져도 이 상징들은 남아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무엇이 이것들을 특별하게 만들었을까요? 상징은 단순한 그림이 아닙니다. 상징은 압축된 철학입니다. 제규어는 밤과 지하 세계를 의미했고, 뱀은 땅과 물과 재생을 의미했으며, 새는 하늘과 자유와 신성함을 의미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결합될 때 우주 전체가 표현되었습니다. 하늘과 땅과 지하, 빛과 어둠과 중간, 삶과 죽음과 재생. 엘미라도르가 버려진 후 마야 문명은 다른 곳에서 계속되었습니다. 티칼, 칼라크물, 팔렌케. 이 도시들은 엘미라도르의 후계자였을까요? 건축 양식을 보면 연속성이 있습니다. 피라미드의 형태, 광장의 배치, 계단의 각도. 이것들은 우연히 같아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기술보다 더 깊이 전해진 것이 있습니다. 의식입니다. 춘분과 추분에 행해지는 의례, 새로운 통치자를 세우는 방식, 별을 관찰하는 방법. 이것들은 문자로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행위로 전해졌습니다. 보고 배우며 따라하고 익히며 세대에서 세대로. 아즈텍이 터티우아칸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경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이것을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들은 단지 알았습니다. 이것이 신성하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순례를 왔고 제사를 지냈으며 이곳을 성지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아즈텍은 터티우아칸을 계승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숭배했습니다. 연결이 끊어진 것입니다. 지식이 단절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는 전해졌습니다. 경외감, 신성함의 느낌, 거대한 것에 대한 존경. 안데스 지역에서는 선조의 도시라는 개념이 반복됩니다. 티와나쿠를 발견한 잉카 사람들도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신들이 만든 것이라고,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이곳을 자신들의 기원과 연결시켰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여기서 왔다고. 후대 문명이 이전 문명에서 이어받은 것은 건축 기술보다 의식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돌을 깎는지는 잊혀졌지만 언제 제사를 지내야 하는지는 기억되었습니다. 어떻게 피라미드를 정렬하는지는 사라졌지만 왜 피라미드가 중요한지는 남아 있었습니다. 달력을 보세요. 마야의 촐킨 261주기는 어디서 왔을까요? 올맥 시대에 이미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이 숫자는 임의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 임신 기간과 거의 일치하고 금성 주기와도 관련이 있으며
농업 주기와도 연결됩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관찰했고 계산했으며 체계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천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천문학적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성 주기, 달의 위상, 별자리의 움직임. 이것들을 정확히 측정하려면 수백 년의 관찰이 필요합니다. 한 세대가 아니라 여러 세대가. 따라서 마야 천문학이 정교한 것은 그들이 처음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축적된 지식을 이어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화도 전해졌습니다. 영웅 쌍둥이의 이야기, 옥수수 신의 죽음과 부활, 지하세계 시발바의 존재. 이 이야기들은 엘미라도르 시대에 이미 있었고 마야 고정일을 거쳐 스페인 정복 후에도 살아남아 포폴부에 기록되었습니다. 2000년 이상의 전승입니다. 왜 기술은 사라지고 상징은 남을까요? 기술은 구체적입니다. 기술은 도구를 필요로 하고 재료를 필요로 하며 환경을 필요로 합니다. 환경이 바뀌면 기술은 쓸모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징은 추상적입니다. 상징은 어떤 형태로든 표현될 수 있고 어떤 환경에서든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문명이 아닌 기억의 DNA라는 개념을 생각해 봅시다. 생물학적 DNA가 신체의 정보를 전달을 하듯이 문화적 DNA는 문명의 정보를 전달합니다. 언어가 바뀌어도, 도시가 이동해도, 시간이 흘러도 핵심적인 패턴은 유지됩니다. 우주를 3층 구조로 보는 시각, 시간을 순환으로 이해하는 방식, 인간과 신을 중개하는 의식의 중요성. 인간은 항상 폐허 위에서 다시 시작해왔습니다. 엘미라도르가 무너진 후 티칼이 일어났고 티칼이 쇠퇴한 후 치첸이트사가 번영했으며 치첸이트사가 버려진 후 마야판이 생겨났습니다. 각각의 도시는 새로운 것처럼 보였지만 그 뿌리는 깊었습니다. 터티우아칸이 불탄 후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흩어졌을 것입니다. 일부는 북쪽으로, 일부는 남쪽으로, 일부는 동쪽으로. 그리고 그들이 정착한 곳에서 그들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형태로, 하지만 같은 기억을 가지고 잿더미 속에서도 이어진 것이 있습니다. 조용한 연속성,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는 가느다란 실처럼 이어진 무언가. 그것이 문화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화할 뿐입니다. 밤은 고요하고 폐허는 어둡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무언가가 살아 있습니다. 돌에 새겨진 제규어, 하늘을 가리키는 피라미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그리고 그것들은 말합니다. 끝은 없다고, 단지 다음 장이 있을 뿐이라고. 역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역사와 기록되지 않게 된 역사. 첫 번째는 우연입니다. 문자가 없었거나 기록할 재료가 없었거나 보존되지 못했거나. 하지만 두 번째는 다릅니다. 두 번째는 선택입니다. 누군가는 의도적으로 기억을 지웠습니다. 1519년 스페인 정복자들이 멕시코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번성하는 문명을 발견했습니다. 아즈텍의 수도 테노치티틀라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20만 명 이상이 살고 있었고 정교한 도로망과 수로가 있었으며 거대한 시장과 신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 사람들이 본 것은 문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야만이었습니다. 인신제사, 이교도의 신전, 악마의 의식. 그들은 정복할 명분이 필요했고 그 명분을 찾았습니다.
기독교화, 문명화, 구원, 이 이름으로 그들은 파괴했습니다. 코덱스가 불탔습니다. 수천 권의 책이, 수백 년의 지식이 한순간에 재가 되었습니다. 디에고 데 란다 주교는 나중에 후회하며 마야 문화에 대한 책을 썼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불태운 것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신전이 파괴되었습니다. 돌은 재활용되어 교회를 짓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테노치티틀란의 거대한 피라미드 위에 성당이 세워졌습니다. 문자 그대로 한 종교가 다른 종교를 짓밟은 것입니다. 상징적인 동시에 물리적인 지배. 하지만 가장 큰 파괴는 사람의 파괴였습니다. 전쟁, 노동 착취,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것은 질병이었습니다. 천연두, 홍역, 인플루엔자. 유럽인들에게는 흔한 병이었지만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는 처음 접하는 것이었습니다. 면역이 없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일부 추정에 따르면 인구의 90% 이상이 한 세기 안에 사라졌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지식도 죽습니다. 신관이 죽으면 의식의 의미가 사라지고, 장인이 죽으면 기술이 단절되며, 노인이 죽으면 이야기가 끊깁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인 한 명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고. 이것은 문자가 없는 문화에서 특히 치명적입니다. 구전 전통은 깨지기 쉽습니다. 구전은 강하기도 하지만 수천 년 동안 이어질 수 있지만 동시에 취약합니다. 한 세대가 전달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리고 정복과 질병의 혼란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전달되지 못했을까요? 고고학이 발달하기 시작한 19세기와 20세기 초, 새로운 형태의 배제가 일어났습니다. 학문적 배제. 문자가 없었다는 이유로 많은 문화가 진정한 문명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문명의 기준은 유럽 중심적이었습니다. 문자, 바퀴, 금속, 도구, 가축. 이것들이 없으면 원시적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임의적입니다. 잉카는 문자가 없었지만 키푸라는 매듭 기록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문자가 아니었지만 정보를 기록하고 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행정, 인구조사, 역사적 사건까지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키푸는 단순한 계산 도구로만 여겨졌습니다. 아메리카에는 바퀴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교통수단으로서의 바퀴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장난감에서 바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바퀴의 원리를 알고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데스 지역은 지형이 험하고 짐을 나르는 라마가 있었습니다. 중앙 아메리카는 정글이 많고 강과 해안을 이용한 수송이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고고학의 기준도 배제를 만들었습니다. 너무 오래된 연대는 의심받았고 설명하기 어려운 기술은 외부의 영향으로 돌려졌으며 주류 이론과 맞지 않는 발견은 무시되었습니다. 발세키오, 페드라 프라다, 토퍼. 이 유적들은 오랫동안 학계의 주변부에 머물렀습니다. 학문과 권력이 결합할 때 침묵이 생깁니다. 누가 연구 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논문이 출판될 수 있는지, 어떤 이론이 교과서에 실릴 수 있는지, 이 모든 것은 권력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권력은 종종 보수적입니다. 기존의 서사를 유지하려 하고 불편한 질문을 회피하며
안전한 답만을 허용합니다. 승자가 역사를 쓴다는 오래된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은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의 진실입니다. 스페인은 정복했고 그들의 시선으로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패배했고 그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포폴부는 살아남았고 칠람발람의 책들도 일부 보존되었으며 구전 전통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결코 알 수 없는 이야기들, 영원히 침묵하게 된 목소리들, 토착 지식이 신화로 격화된 과정도 주목할 만합니다. 원주민들이 말하는 홍수 이야기는 신화로 치부되었지만 성경의 노아의 홍수는 역사적 사건으로 여겨졌습니다. 원주민들이 말하는 고대 도시는 전설로 여겨졌지만 유럽 탐험가가 발견하면 그때서야 실제로 인정받았습니다. 기억을 잃는 것은 항상 우연은 아닙니다. 때로는 의도입니다. 때로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단순한 무관심입니다.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도 일종의 지우기입니다. 하지만 잊힌 역사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눌려 있었을 뿐입니다. 땅 속에, 정글 속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리고 우리가 듣기 시작할 때 그것은 다시 말하기 시작합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밤은 깊고 침묵은 무겁습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도 무언가가 울립니다. 잊혀진 것들의 메아리, 말해지지 않은 것들의 속삭임. 그리고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고, 단지 들려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